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무대 영상기기입니다. 무대 영상 부분이 사실 책에서는 굉장히 좀 짧게 되어 있긴 한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큰 공연장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대 감독, 무대 기계, 무대 조명, 그런 다음에 이제 무대 음향 이렇게 있었다면 큰 공연장 같은 경우는 무대 기계 감독과 무대 감독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음향만이 아니라 무대 영상 감독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멀티미디어 요 시대에 이제 그 영상을 빼놓고 공연을 하는 거는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영상을 누가 담당하느냐라고 한다면 뭐 그 이후에도 이제 전광판에 대한 이야기 나오겠지만 무대 공연용이나 이제 약간 좀 약간 쇼 중심인 경우는 간혹 그 전광판을 조명 감독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조명이랑 같이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조명 담당이 전광판을 약간 담당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은 대부분 90% 정도 이상은 공연장에서는 음향 감독이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음향 영상 뭐 이걸 한꺼번에 두기도 하는데 어 그것도 이제 요즘은 추세가 이제 영상이 많이 대두되는 시기대다 보니까 그 음향만으로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영상에 대한 약간 니드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책에서는 이게 뭐 음향 시험이기 때문에 영상 부분을 굉장히 짧게 다루고 있지만 영상 분야도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지만 향후 영상 분야들도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 분야에 대한 약간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음향을 하기가 쉽기도 합니다. 이따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제가 녹화하는 방식도 이 영상 소스를 제가 여기는 아템을 통해 가지고 받아서 두 가지 그러니까 PPT 화면과 제 뭐지 얼굴 나오는 사진을 같이 합치고 이걸 같이 이제 요거를 다시 OBS로 해가지고 그 녹화하는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도 지금 제가 여기에 노트북을 보면서 제가 화면 보면서 프롬프트를 보면서 이해 보고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에서 그 마이크 연결되어 있고 영상 연결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서 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화면을 위에 이렇게 움직일 수 예, 괜찮아요. 제 얼굴 좀 작게 나와 상관없죠.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 해볼까 잠시만요. 이게 어차피 영상이니까 살짝 해보면은 잠시만요. 설정하게 날아간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얼굴 모양을 이런 식으로 뭐 조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옆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예,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응급조치도 할 수 있는 거죠. 아템 뭐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실력이 필요한 거죠. 어쨌건 그래서 음향 그 영상이 어쩌고 중요하고 보통 음향 감독이 영상을 겸해서 한다. 그리고 향후에 디지털 이런 것들이 발전되다 보니까 멀티미디어 관련된 것들을 보통 음향 감독이 하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도 알아야 되고 지금 아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그냥 옛날 과거의 기본적인 음향 및 영상 시스템에 있어서의 기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전부 다가 아니라 그냥 기초 부분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걸 안 뺐었네. 어찌됐건 영상입니다. 영상 관련된 거고요. 다음 거는 잊어버리시고 어쨌건 영상에서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이 해상도 해상도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TV나 가전제품 이런 매장에 가게 되면은 그 뭐지 4K나 뭐 8K 정도가 나오고 뭐 UHD 이런 것들을 많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옛날에는 뭐 HD급 화면 뭐 풀 HD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UHD급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는데 어쨌건 기본적으로 화면 비율인 거죠. 요거는 이제 화면 모니터에서 보시게 되면 화면 해상도 뭐 여러 가지 픽셀 나누는 것들 보셨을 때 뭐 게임이나 이런 것도 해보시면 거기에 맞는 뭐 여기 최적화되는 픽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화면 해상도의 그 밀집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밀집도가 있는데 당연히 밀집도가 높을수록 좀 더 고화질이 되고 그것들을 재생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그 TV나 아니면 빔포인트 이런 것들이 좀 더 고화질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선명한 화질을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화질이 있는데 기본적인 픽셀 구조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약간 좀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은 뭐 SD는 뭐 35만 화소고 뭐 옛날에 많이 쓰던 HD급도 사실은 이전 화질이죠. 뭐 100만 화소밖에 안 되는 거고 요즘은 그 4K 해가지고 800만 화소쯤 되면 고화질의 그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또 8K까지는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너무 이제 고화질이다 보니까 이거를 재생할 수 있는 그 영상 매체도 없고 또 그 영상 소스도 8K까지는 뭐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요거에 대한 약간 좀 그 논란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나마 그 4K까지는 그 많이 보급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화소수에 대한 그 퀄리티 부분 이것이 이제 해상도 부분에 있어서 가로 세로 그 픽셀 이게 뭐 35만 화소 뭐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뭐 이 계산해 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뭐 정확하게 딱 35만 화소가 아니라 약 35만 화소 뭐 약 800만 화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하게 해상도가 왜 중요하냐면 해상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리 속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그 데이터의 전송함에 있어서 그 전송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화면이 안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옛날에 아날로그나 이랬을 때는 그냥 화면이 약간 질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속도가 안 나거나 뭐 문제가 있더라도 화면 질이 떨어진다면은 디지털부터는 이 화면 속도가 안 맞거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전송이 안 되면 화면이 안 나와요. 이게 이제 추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막 그 약간 제가 교회 얘기를 많이 듣는데 교회에서 약간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저가의 브랜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 HDMI 분배기나 이런 것들을 카메라나 TV는 약간 좀 비싼 거 사는데 케이블이나 그 뭐 분배기 이런 것들은 좀 아까운 것도 있고 일단 좀 좋은 것들은 가격대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저가의 것들을 사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처음 당장은 화면이 나오긴 하는데 그 설치했을 때 나오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건 전자제품 같은 것들이 약간 좀 노후화가 되면서 약간 기능들이 떨어질 때 어느 순간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는 거여서 화면이 왜 안 나오지? 연결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나 보면 연결은 문제가 없어요. 화면에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데 왜 안 나오자면은 그건 노후화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약간 한 예로 제가 옛날에 그 한 5년 전쯤인가 5년 전쯤에 집에 이제 TV를 이사하면서 TV를 새로 산 적이 있는데 뭐 어디를 뭐 그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를 떠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약간 새로 이사하다 보니까 TV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75인치, 85인치 뭐 그때 고민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42인치짜리 TV를 보다가 이제 TV를 새로 바꾼다고 하면서 75인치짜리 TV를 산 거죠. 사는데 그 LG나 삼성에 비해서 그 중국제 그 TV가 약간 뭐랄까 가격이 좀 쌌던 거죠. 그래서 별 차이가 안 나면은 한 1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나 그래가지고 중국제 TV를 처음에 샀거든요. 탔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그 올레드 TV나 이런 셋톱 박스가 있는 상태에서의 HDMI 신호를 보내주면 잘 봤는데 저희 집에 그때 닌텐도가 있어 닌텐도나 이런 약간 그 출력 소스가 약간 낮은 단계 장비를 연결하게 되면 화면이 1분마다 깜빡깜빡거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냥 그 화질이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 깜빡깜빡거리고 그 장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 기능들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작은 장비면 그럴 수가 있긴 한데 큰 장비다 보니까 그거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좀 발생이 됐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AS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그 뭐지 약간 고객 뭐 계속 뭐냐 서비스 센터 계속 통해 가지고 한번 바꿨는데도 그 현상이 바뀌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약간 브랜드에 있는 그 TV를 사서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혹 가다가 장비 같은 걸 살 때 똑같은 뭐지 그 포맷이라고 똑같은 스펙이라 하더라도 브랜드에 따라서 요거에 대한 퀄리티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고화질로 넘어갔을 때 그런 문제들이 가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그걸 흉내내기 위해서 그 장비를 했는데
그 화면 소스들이 잘 안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증폭키 같은 걸 사용해야 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집에 가정용으로 쓰는데 증폭기까지 쓰는 건 약간 오버 같아서 결국에는 TV를 다시 교체를 한 거죠. 이처럼 그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저그 요지는 겁니다.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화질의 중요성도 있지만 데이터가 전송되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화면이 안 나오게 되거나 유튜브야 뭐 자동적으로 이제 화면 조정하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소스 전송 단계에서는 그 케이블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송이 안 되기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장비 같은 경우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전송 속도가 그 증폭기 같은 경우에 증폭기가 있다 하더라도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속도를 못 맞추는 경우들이 간혹보다 은근히 자주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있는 공간에서 화면이 자꾸만 가끔 깜빡거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사실은 케이블과 증폭기나 아니면 뭐 1대4 변환기, 뭐 분배기 이런 거를 좀 좋은 장비로 바꿔야지만 인식이 잘 되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테스트 겸 TV나 이런 거에서 어떤 장비를 가까이 대고 연결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될수록 그 저항값이 높아지게 되면서 전송되는 데이터 양이 약간 줄어들거나 약간 그 레이턴시가 생기게 되면서 화면에 끊어지거나 화면을 다시 인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걸 쓰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자주 쓰게 되는 DP 케이블이나 HD 케이블 같은 경우도 그냥 케이블 자체가 모든 기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HDMI 케이블 같은 경우에 그 등급이 안 적혀 있는 케이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HDMI도 뭐 1점대부터 2점 뭐 최근에는 2.1 이상 그 뭐지 등급의 이제 케이블이 있는데 똑같은 HDMI 케이블이라고 해서 그 케이블이 동일한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케이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뭐랄까 전송되는 약간 속도도 틀리고 이따 다시 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케이블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HDMI 케이블이 그 양방향이어 가지고 양쪽 그 입력과 출력이 있을 때 어느 방향으로 하더라도 연결이 되는데 케이블이 좀 길어지게 되면은 양방향으로 하는데 무리가 생겨 가지고 한쪽은 인풋이고 한쪽은 아웃풋으로만 설정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막 케이블 다 날리는데 날리고 보니까 한쪽 인풋과 아웃풋을 거꾸로 해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 케이블을 쓸 때는 어떤 게 출력이고 어떤 게 입력인지를 확인하시고 연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매립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일단 장비를 연결해서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순서에 맞게 케이블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USB도 똑같은 거여서 옛날에 그 시험 문제에서 그게 나온 적이 있어요. 케이블을 4개 놓고 뭐 USB 뭐 2.0, 뭐 썬더볼트, 뭐 1394 케이블 그 케이블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몇 개 놓은 다음에 다음 중 그 데이터 전송 속도가 가장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면 뭐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USB 케이블도 옛날에 그냥 흰색 케이블이 아니라 보시게 되면 단자에 파란색 있는 것이 파란색 있는 게 그 3.0 이상부터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보시게 되면 USB 단자가 흰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으면 파란색이 빠른 거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잠시만요. 음, 제가 갖고 있는 것도 뭐 기본적 일반적인 USB가 있는 반면 속도가 3.0 이상인 그 USB도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USB 간에 여기 단자에 그 속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좀 뭐랄까 색깔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내 USB가 그 파란색인데 이거를 하얀색 연결하게 되면 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연결하고 하얀색은 하얀색대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뭐 살짝 사진 더 보면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맥 같은 경우는 똑같은 USB-C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 USB 기본 C 타입인 경우는 그냥 속도가 뭐 5기가나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썬더볼트 3나 4 같은 경우는 속도 자체가 틀린 거죠. 여기서도 한번 살짝 더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인데 썬더볼트가 약간
복잡해요. 썬더볼트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USB 케이블은 좀 케이블이 길기도 하잖아요. 근데 썬더볼트 같은 경우는 2m 이상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막 2m만 되더라도 금액적인 게 굉장히 비쌀 거예요. 정품 사시면 좀 비싼데 썬더볼트 자체가 케이블이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은 간혹 어떤 그 영상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브랜드를 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모사의 그 뭐 영상 캡처 기기가 있는데 저희가 한 번은 이제 그 맥 스튜디오 사가지고 그 장비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영상 좀 캡처를 해가지고 하려고 컴퓨터랑 연결했는데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여서 USB-C 타입을 여러 가지로 바꿔보다가 아마 생각해서 이게 썬더볼트이기 때문에 썬더볼트를 연결 사야 될 것 같아서 뭐 사야 될 것 같아서 썬더볼트 케이블 사서 연결했는데도 인식을 못하는 거여서 아 이거 아마 고장 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저희 그때 가지고 있던 케이블들이 이제 뭐 썬더볼트 뭐 그 저희 맥이 이제 포니까 그 맥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썬더볼트 4거든요. 새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4로 연결해 보기도 하고 일반 USB로 연결해도 다 안 돼.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비랑 그 연결하게 되면은 이제 디바이스를 잡아야 되는데 디바이스를 못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AS 센터에 맡겼더니만 돌아온 답은 이 장비는 썬더볼트 3에서만 이제 호환이 된다. 가지고 아니 썬더볼트 3에서 호환이 되면 그 3 장비면 4에서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구조가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틀려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장비를 지금도 못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회사에 그 썬더볼트 2랑 4밖에 없는 거예요. 3 장비가 없었어요. 3 그 맥이 없어가지고 굳이 그것 때문에 그 썬더볼트 3가 되는 장비를 그 맥을 살 이유는 없어서 어쨌건 지금도 못 쓰고 있긴 해요. 물론 뭐 아템이나 다른 게 있어서 그냥 다른 걸로 쓰면 되는데 좀 간단하게 쓰려고 했다가 뭐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음향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컴퓨터나 이런 그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바이스를 잡는 법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장비만 연결해서 녹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썬더볼트 4가 되는지 USB-C 타입으로 전송이 되는지 USB도 3.0 이상으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맥 같은 경우도 그쵸 맥 쓰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놈의 맥은 진짜 쓰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또 이 맥에만 좀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맥을 또 쓸 수밖에 없는데 또 USB 단자는 좀 작아요. 작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허브를 좀 쓰셔야 되는데 허브로 쓰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브에도 그냥 단순하게 HDMI 뭐 출력이 있는 반면 USB 3.1 단자가 있고 USB-C 타입이 있고 아니고 그냥 USB 그 썬더볼트 3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단자지만 USB-C랑 썬더볼트 단자가 따로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전송되는 그 커넥터 케이블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컴포지트라고 합니다. 사실 가장 그 고전적인 영상 음성 전송용 케이블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맨 오른쪽 노란색 케이블이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가 지금도 음악할 때 뭐냐 음악 노트북 연결할 때 자주 쓰는 흰색 빨간색 그 케이블이 그 오디오 레프트 라이트 그 스테레오인 거죠. 그래서 영상이랑 레프트 라이트 음성 스테레오 이게 세 가지로 화면과 한마디로 화면과 소리를 따로 전송할 수 있는 케이블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컴포지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게 컴포넌트 케이블입니다. 그 세 개의 3요소잖아요. RGB, 레드, 그린, 블루 해가지고 이게 영상 기본적에서는 화면을 낼 때 약간 아까 같은 경우 컴포지트 같은 경우는 노란색 하나로 그냥 화면을 냈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색을 조정을 해가지고 화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케이블이 한 개 있는 것보다는 세 개 있는 게 좀 더 선명하고 약간 색감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컴포지트 여기에서 빨간색과 여기 반대편의 음성 빨간색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끔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 연결할 때 이 선들이 막 찢어져가지고 선이 되게 길어가지고 막 진짜 귀신 머리카락처럼 막 흐트러져 있으면은 그 이 빨간색과 저 빨간색을 약간 오디오 빨간색과 색깔 빨간색을 갖고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른쪽에 있는 레드, 블루, 그린 같은 경우가 색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흰색, 빨간색 관련된 것이
오디오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여기에 좀 표시가 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뭐지, 닌텐도 위라고 옛날에 게임기가 있었는데, 이 단자가 이제 5개다 보니까 이 5개를 다 연결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 닌텐도 위에서는 전용 저렇게 커넥터를 만들어서 반대로 TV랑 연결할 수 있는 그 컴포넌트를 만든 거죠. 이건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 따로 한 다음에 오디오 연결해 가지고 TV랑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보시게 되면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음성 좌우 그리고 영상 이렇게가 있는 것이 여기 외부 입력이 여기 적혀 있지만 요게 컴포지트, 그리고 이 왼쪽으로 있는 게 1번, 2번, 이게 컴포넌트 입력이 2개가 있는 거죠. 왜 2개냐? 이게 좀 고화질이기 때문에 뭐 DVD나 아니면 뭐 다른 그 카메라나 이런 장비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래서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뭐지, 색깔별로 해가지고 레드 그린 블루가 따로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음성 좌우가 있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HDMI 뭐 이런 게 있네요. 요거는 약간 TV가 약간 구형 TV에서 약간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시게 되면 컴포넌트는, 영상은 그러니까 레드 블루 그 와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린, 이 3가지로 연결되어 있고, 오디오는 따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장비랑 연결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S비디오라고 하고 장비마다 있기는 한데, 사실 저는 S비디오를 좀 써본 적이 없어요. 뭐 한 번인가 테스트로 한번 써본 것 같긴 한데, 딱히 뭐 큰 화질 차이를 못 느껴가지고, 그리고 케이블 자체가 좀 잘 안 쓰는 거다 보니까 불편해서 저는 안 썼지만, 어쨌건 요런 단자가 있을 때 요거는 S비디오라고 한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컴포지트 같은 경우에 이제 노란색 하나로 그 영상이 전송이 되고, 그다음에 S비디오가 있고 컴포넌트가 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컴포넌트인데 그냥 단자만 BN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제 그 요즘 그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위에처럼 이게 연결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컴포넌트긴 한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BNC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빔 프로젝트가 약간 좀 그런 구조를 선택하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가운데 있는 것도 똑같은 컴포넌트입니다. 다만 단자가 다를 뿐이고요. 그 가운데 컴포넌트 위에 있는 게 컴포지트, 그 왼쪽에 있는 게 S비디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살짝 글씨 보일란가 모르겠지만 HDMI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랜으로 해서 원격 조정하기도 하고, 그 뒤에 이제 USB나 이런 걸로 해서 뭐랄까 펌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약간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가끔 가다가 이거는 옛날 거기도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가운데 있는 컴포넌트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컨트롤이라고 적혀 있는 거랑 오른쪽에 컴퓨터가 있는 거랑 단자가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시게 되면 컨트롤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 박혀 있는 줄이 2줄이고, 영상 쪽 컴퓨터 쪽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줄이 3줄이 있는 거죠. 이거는 왼쪽에는 RS23이라는 그 포트랑 오른쪽에는 RGB라는 포트가 있는데, 어 이거요, 2개가 틀립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컨트롤 시그널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전송용 할 때 써요. 그래서 옛날 장비들 같은 경우는 그 요즘은 뭐 USB나 그 RJ40으로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이 많긴 한데, 옛날 같은 경우는 단자 이렇게 돼가지고 신호가 리모컨이나 이런 것처럼 그 신호 데이터를 주고 받는 용이 RS232,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RGB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VGA 그 영상, 옛날 아날로그 영상, 빔프레트 영상에 자주 썼던 그 커넥터가 좀 다르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가끔 요거를 혼동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2개가 좀 전혀 다른 커넥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영상에서는 뭐 SBD 기본적으로 이제 VGA랑 HDMI, 그리고 이제 DVI 그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해가지고 DP 케이블을 많이 쓰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VGA랑 DVI 같은 경우는 영상만 전송됩니다. 그래서 VGA는 약간 아날로그 영상이라고 한다면, DVI는 디지털 영상을 내보내긴 하는데 아, 영 예. 소리가 없는 화면만 전송이 되고요.
HDMI랑 DP 그 케이블 같은 경우가 화면과 소리를 한꺼번에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HDMI는 항상 소리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게 되면 이제 아날로그 이렇게 DVI도 그냥 똑같은 DVI가 아니라 DVI 그 선 배열에 따라서 듀얼이 있고 싱크가 있고 거기에 따른 전송 속도가 다른 게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케이블이 아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비 연결할 때 HDMI 연결되어 있네 해서 연결했을 때 가끔 전송하고자 원하는 그 데이터보다 이 케이블이 간혹 전송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면 화면이 원하는 화질이 안 나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화면이 안 나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꼭 그 내가 내보자고 하는 소스랑 장비만의 그 스펙만이 아니라 케이블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간혹 가다가 그 케이블에 약간 좀 아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람 몸에도 여러 가지 장기가 중요한데 그에 비해서 혈관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케이블의 퀄리티가 영상이나 음향의 질을 많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장비를 연결할 때 최소한 쓰는 게 까나레나 아니면 어떤 최소한 메이커 있는 등급을 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그 뭐 디스알 같은 경우 똑같은 캣6를 하더라도 메이커가 있는 뭐 LS나 이런 메이커 있는 케이블과 약간 중국산 약간 좀 싼 재질의 케이블과는 퀄리티가 틀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케이블이 굉장히 중요하다. 케이블에 따라서 등급이 똑같아도 브랜드에 따라서도 속도가 약간 틀리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간혹 어디 보면은 이제 장비는 좋은 거였는데 케이블 같은 걸 굉장히 싼 걸 해가지고 음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아, 네. 예. 그리고 그 HDMI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풀 사이즈의 HDMI가 있고, 뭐 미니 HDMI가 있고, 뭐 마이크로 HDMI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꼭 이 변환 그 커넥터 같은 걸 써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요거는 4K, 2K가 전송 가능한 HDMI 케이블이고, 요거는 이제 신형으로 해가지고 8K까지 전송이 가능한 거다. 뭐 이렇게 저희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에는 케이블을 보실 때 그냥 뭐 8이 써 있네, 4가 써 있네 이게 아니라 케이블 종류에 따라서 전송 속도가 다르구나, 이걸 아실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요즘 노트북 같은 경우, 여기 좀 제가 준비했나? 아, 예, 요즘 노트북 같은 경우가 이 무게나 이런 것들을 뭐 작게 하거나 얇게 하기 위해서 풀 HDMI를 잘 안 쓰고 미니 HDMI나 그 뭐지 마이크로 HDMI를 그 선택하는 PC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카메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HDMI만 그 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그 카메라를 좀 작게 만들었는데 풀 HD를 연결하기엔 좀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장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연장이 아니라 뭐 교회나 이런 데라도 다양한 종류의 변환 케이블들을 좀 구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미니 HDMI에서 DP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뭐 미니 마이크로 변환되는 HDMI 있고, 요즘 많이 쓰는 이제 뭐 C 타입 많이 쓰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그 C 타입밖에 없으니까 C 타입에서 HDMI로 변환되는 거, C 타입에서 DP로 변환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그 종류별로 구매를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그 노트북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그걸 준비를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이 사람들이 빼먹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준비 안 했으니까 난 몰라, 이렇게 약간 좀 무책임하게 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고 어떤 장비를 갖고 오더라도 내가 사용하는 장비에서는 다 연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고 있고 보통 이런 걸 써가지고 연결하기도 하고요. 예, 쓰긴 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DMI 등급에 따라 속도가 좀 다른 게 있다. 예, 이 말씀 드리고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HDMI DP 같은 게 요거는 의외로 또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그래픽 카드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컴퓨터에 이제 예전에는 그래픽 카드가 이제 CPU에 연결돼 가지고 그냥 자체로 쓰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픽 카드를 또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는 또 의외로 DP를 많이 써요. 이게 DP가 이따가 이제 표로도 설명하겠지만 DP가 기본적으로 그 뭐랄까 속도가 HDMI보다 좀 빠르고 해상도가 좀 좋은 편이에요. 보통 여기 표에도 보시게 되면은 예 DP가 좀 더 약간 녹색이 많죠. 예,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좀 많고 예 되다 보니까 DP 같은 경우에 화질이 좋아가지고 이제 컴퓨터랑 약간 듀얼이나 여러 가지 뭐 그 모니터를 쓰게 되면은 그 요즘도 신형 모니터는 또 DP가 되는 것들도 있는데 약간 구형만 되더라도 DP보다는 HDMI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P랑 HDMI 그 변환 커넥터들은 또 좀 의외로 좀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말씀드리고 책에는 없지만 요즘 그 영상 전문 영상에서는 SDI라는 케이블을 씁니다. 보통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BNC 케이블로 쓰긴 하는데 요것도 등급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3G를 많이 쓰긴 하는데 SDI도 뭐 3G가 있고 6G가 있고 12G가 있긴 해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 보시게 되면 이제 방송 중계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SDI 전용 그 출력 포트가 있어요. 옛날에는 HDMI 그 전송 포트를 썼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잠시만요. 슈슈. 음. 예.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인데 요거랑 동일한 카메라로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옛날 요거 카메라만 하더라도 HDMI 출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AV 단자구나. 그래서 이런 출력으로 해서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HDMI로 연결되어 있긴 한데 요거 쓰는 반면 최근에 나오는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SDI 케이블을 씁니다. 더 최근에는 이제 그 광 케이블까지 쓰는 카메라도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 케이블을 쓰는 카메라를 써서 전송을 하고 SDI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뭐 HD, SDI, 뭐 3G, 뭐 6G, 12G 이런 게 있어가지고 속도가 높은 만큼 좀 더 고화질을 그 전송할 수가 있다. 뭐 이런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SDI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DMI가 기본적으로 좀 뭐 광 HDMI가 나오긴 해가지고 좀 더 길 100m 정도의 그 영상을 전송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HDMI가 약간 좀 그 전송 거리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근데 SDI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SDI 같은 경우가 전송 거리가 좀 멉니다. 네. 약간 좀 고화질로 하게 되면 중간중간 이제 리피터를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HDMI에 비해서는 전송 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방송이나 이제 촬영할 때 저 멀리 카메라를 두더라도 그 영상이랑 그 소리랑 영상 자체가 원활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용 카메라에서 그리고 뭐 CCTV나 이런 쪽에서 SDI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SDI가 뭔지도 알 필요가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거리가 뭐 700m까지 전송이 된다. 예, 이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은 빔 프로젝터입니다. 예, 사실 공연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뒤에도 이제 전광판이랑 이야기는 하겠지만 공연장에서는 아직도 그 빔 프로젝트가 가장 맞는 것 같아서 이게 장단점이 있긴 한데 어, 저는 빔 프로젝트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빔 프로젝트 관련된 램프 가격 같은 것들이 좀 비싸서 약간 고화질의 약간 빔 프로젝트, 약간 안시가 높은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램프 교체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했는데 요즘은 레이저 방식으로 많이 바뀌게 되면서 유지비가 굉장히 적게 드는 편이긴 합니다. 뭐 화질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긴 했고요. 그래서 그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보통 전면에 쏘긴 하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저기 무대에 단을 쌓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무대가 올라가게 되면 빔 프로젝트가 이제 그 공연하는 사람 정면 얼굴에 비치게 되면은 저희 지금 공연장에는 빔 프로젝트가 31,500원씩이거든요. 크리스티 거여서 좀 저희 공연장 퀄리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좋은 빔 프로젝트인데 어쨌건 좀 너무 선명하고 잘 나오다 보니까 공연자들 정면으로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눈부심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통 후면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후면을 쓰게 되면 화면 전체를 하는 경우에 그 뭐지 눈부심도 없고 이 전면에서 붙이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머리막이나 이제 다리막 이런 구조물에 비해 구조물 뭐 저희 뭐 서스펜션 마이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거에 비해서 약간 그림자가 진다면 후면에서 비추게 되면 그런 그림자가 없어가지고 좀 더 큰 화면으로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거슬리는 것도 없고 해서 후면으로 쓰는 빔프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으로 투영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요거만 이제 전용으로 나온 거 있는데 사진이 이제 여기 제일 잘 맞아가지고 요거 갖고 오긴 했는데 빔포인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화면을 맞춰서 영상을 쓸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근접해서도 이렇게 큰 문제 없이 나오는 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m 이내만 되더라도 뭐 300인치 이상의 화면을 낼 수 있는 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안씨 같은 경우는 뭐 책에도 있지만 이제 뭐 9개 화면을 해가지고 평균 밝기를 해가지고 이제 안씨를 하는데 보통 공연장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보통 2만 원씩 이상을 요즘 추천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공연장도 옛날에는 15,000원씩을 썼는데 15,000원씩만 되더라도 밝기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 이, 이 뒤에 DLC 이런 게 있나? 제 DLC 뭐 이런 것들 제가 지금 삽입 안 했는데 그 제가 그뭐 책에 있는 것 중에 뭐 DLC, CRT 뭐지? 그 뭐지 화면 뭐 레이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지금 보니까 그 뭐냐 자료에 넣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그냥 그 일반 램프식으로 했을 때는 저희 조명 같은 경우에 이 빛과 같이 약간 간섭이 되다 보니까 이 조명과 빔포이트를 같이 켰을 때 약간 선명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는데 요즘은 레이저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빔포이트 바뀌기 전에는 영상을 틀기 위해서는 조명을 항상 껐어야 되는데 요즘은 조명이랑 상관없이 영상을 트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레이저를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이긴 하고 옛날에 램프 방식에서는 약간 뭐 2년에 한 번씩 램프를 좀 갈아줘야 된다 그러면 보통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8년에서 10년 사이에 한번 갈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 안시라고 하는데 안시 루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게 이제 LED 루멘이랑 안시 루멘이 좀 틀려서 광원과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보통 공연장에서는 이제 안시를 표현을 하는데 보통 2만 원시에서 2만 5천 원시를 많이 사용하시고 큰 공연장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원시 이상급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공연장인데 3만 1,500원시라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해요. 예. 예, 빔프레트에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설정 메뉴들이 있어요. 뭐 언어도 있고 뭐 이게 천장에 그 설치하게 되면 이게 약간 역상으로 그러니까 화면을 뒤집는 이런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키스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빔포인트가 정면으로 해서 딱 연결이 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약간 위에 그 천장에 설치되거나 아니면 바닥에 설치가 됐을 때 화면이 약간 사다리꼴처럼 생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때 이 좌우를 약간 다시 이제 비정상적으로 약간 움직이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전체 화면이 정사각형이 될 수 있게 화면이 이제 바르게 나올 수 있게 그 좌우의 각도를 조정하는 거를 이제 키스톤이라고 하고요. 음, 렌즈 시프트는 이제 물리적으로 화면을 왼쪽 오른쪽 위 아래로 바꾸는 거죠. 요런 기능들은 이제 그런 경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 화면을 쓸 때 이 화면을 좀 밑에 자막이 있거나 사람에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게 비프레트나 이제 무대 구성상 영상을 약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가 가끔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리막이라는 걸 하다 보면은 살짝 좌우가 안 맞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 다리막이 완벽하게 이제 딱딱
비율 맞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짝 그 화면 크기를 조정하려고 할 때 쓰는 게 렌즈 시프트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말고 책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카메라 그 빔프레트 같은 경우도 이제 렌즈를 쓰다 보니까 거리에 따라서 그 일반 DSLR 카메라 보시게 되면 이제 광원, 망원, 광각 이런 것처럼 그 렌즈를 바꿔 끼면서 이제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좀 비싼 빔프레트 같은 경우는 빔프레트 본체가 따로 있고 그 렌즈를 따로 사가지고 화면 거리에 맞는 렌즈를 그때그때 이제 조정해가지고 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연장 거리가 여기는 20m네 20m에 맞는 렌즈를 쓰고 여기는 30m네 30m에 맞는 거 쓰고 해서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해서 렌즈를 바꾸기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영상 관련된 거는 뭐 약간 팁 같은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영상 이런 거 날릴 때 어, 추후에는 아마 광단자를 깔 것 같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강의실만 하더라도 약간 HDMI 가끔 최근에도 이제 어디 강의실에 빔프레트 설치하는데 연기를 못한다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케이블을 깔아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HDMI가 약간 좀 길어지면 속도가 그 신호가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광 전용 그 HDMI를 사가지고 그걸로 연결해 주면서 랜선도 하나 날렸어요. 그래서 랜선은 예비용으로 요즘은 이제 랜선만 날리면은 나중에 이제 리피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SDI나 HDMI를 원활하게 좀 날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쵸. 영상 관련돼서는 참 할 말이 많죠. 요건 여기까지만 하고 그 빔프에서 매핑 같은 경우는 좀 파사드라고 해가지고 건물에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영상 화면에 비춰가지고 그러니까 벽에 비춰가지고 약간 그 페인트 칠한 것처럼 문양을 내는 거는 이제 파사드라고 하면서 매핑용 뭐랄까 이런 약간 퍼포먼스 이런 걸 할 때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LED 전광판입니다. 요게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 LED 전광판을 누가 담당할 거냐. 그러니까 빔프레트 같은 경우는 그래 어쨌건 영상이니까 어쨌건 음향에 담당한다고 치는데 LED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약간 조명과 같이 효과를 많이 쓰다 보니까 간혹 LED를 조명팀에서 주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조명팀에 관련한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또 음향팀에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저 LED 같은 경우는 전기를 음향 전기랑 쓰기에는 저게 전기가 약간 좀 그 램프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저거는 보통 그 조명 전기는 다른 전기 쪽에 쓰지 음향 전기에 연결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논쟁이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건 음향 감독으로서 이제 저 LED를 아신다면은 골치 아픕니다. 어, 간혹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나 어디나 LED를 설치하는 거를 꽤 반대를 해요. LED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퍼포먼스 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요즘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고화질의 LED가 나와서 굉장히 좋은 선명한 화질을 굉장히 많이 그 보여주고 있긴 한데 공연장에 LED를 두려고 저희도 그 약간 좀 그런 게 나왔어요. LED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얘기에서 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지방의 다른 공연장도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LED를 한번 설치해 보는 거를 한번 검토하는 게 때문에 한번 이거 관련돼서 약간 좀 어떤 분야 논쟁보다는 일단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LED만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LED 같은 경우 뒤에 이제 이런 하나만이 아니라 약간 캐비닛처럼 해가지고 이런 장치들을 여러 개를 연결해가지고 설치를 하거든요. 요거 말고 어쨌건 요것들을 여러 개를 쌓아서 설치를 하는데 저희 공연장 같은 경우에 사이즈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무게가 2톤에서 3톤 정도 나가요. 저거 LED 판만 있는 게 아니라 LED를 전송하기 위한 뒤에 캐비닛, 케이블 그리고 케이블만이 아니라 이거를 고정하기 위한 약간 브라켓,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뭐냐
기둥에 약간 어쨌건 구조물까지 설치하다 보니까 2톤에서 3톤 뭐 화면이 더 커지게 되면 뭐 4톤까지도 되다 보니까 이거를 또 약간 좀 작은 강당 같은 경우는 뒤에 그냥 매립을 하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무대가 약간 깊다 보니까 이 스크린을 중앙에다 놔야 돼요. 중앙에 놔야 되는데 저희가 무대를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엘리베이션 달아가지고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3톤이나 되는 무게를 올렸다 내렸다 했을 때 이 LED 판에 가해진 약간 압력 같은 것 때문에 플라스틱이 깨지기도 하고 내려갔을 때 충격이 받기도 하다 보니까 그 패널들이 금방 나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게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건데 이거를 올리고 내리는 게 약간 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맨 뒤에 박는 방법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사람의 손이 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높게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걸 설치한 공연장대의 특징은 바닥에 설치하지 않고 약간 좀 위에 설치해 가지고 약간 좀 띄워놓는 편이긴 합니다. 사람의 손을 덜 타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빔프레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같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같이 좀 밝기가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LED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판넬이 나가게 되면 색감이 그 판넬만 색감이 좀 달라지는 현상들이 좀 생겨요. 얘네들이 이제 LED 같은 경우에 찍어낼 때 같은 공정에서 찍어냈을 때는 색깔이 똑같은데 이거 다른 뭐지 뭐 몇 년 지나서 다시 찍을 때는 또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다 하더라도 색감이 약간 달라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AS 맡겨가지고 판넬 새로 바꿨는데 그 부분만 살짝 색깔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약간 좀 야외에 설치된 LED 보시게 되면 전체 화면에서 중간중간 뭐 화면 깨진 것처럼 창문 깨진 것처럼 색깔이 약간 다른 LED들이 설치된 걸 보시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제로 공연장에서 처음 설치될 때는 선명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달라지기도 하고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했을 때 AS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 이빨 빠진 것처럼 고장 나버리면 티가 확 나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비추해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LED를 사게 된다면 그냥 그때그때 조립할 수 있는 LED를 사는 게 가장 정답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약간 고민이 있는 거긴 하죠. 다만 근데 설치될 인력이 있거나 아니면 장비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장비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장비가 아닌데 공연장 같은 경우는 요즘 추세가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감독들 인원을 줄이는 와중에 저거까지 들어오게 되면 저걸 어떻게 누가 관리할 거냐. 영상을 하면서 음향을 동시에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 좀 논쟁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냥 화면만 띄워놓는다면 LED는 약간 좀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이건 제가 이제 작년이구나. 작년에 이제 칭다오에 있는 그 조명 음향 뭐 여러 가지 전시회에 참여했을 때 본 건데 요즘 나오는 것 중에 요런 지금 이건 약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천 모양으로 돼 가지고 이게 접을 수 있는 LED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게 많이 안 나가게 해 가지고 저게 천 모양으로 해 가지고 나플나플 거려 해 가지고 그 뭐지? 예, 요런 LED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그 LED 만드는 공장에 그 견학을 갔는데 사실 LED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는 사실은 제조하는 공장이 많지 않은데 사실 대부분 중국산이니까 LED는 거의 중국산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업 환경도 그렇고 중국 자체가 약간 번쩍번쩍거리는 걸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LED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 공장 갔다 왔는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판넬을 이제 여기 자석이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랄까 압착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살짝 그 유리처럼 탁 여기 딱 연결하면 바로 자석처럼 차락 달라붙어요. 달라붙기 때문에 유지 보수 약간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막 다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두께도 보시면 굉장히 얇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무게도 덜 나가면서 고화질. 그리고 제가 이제 화면을 봤는데요. 요즘 뭐 2.1, 뭐 2.9, 뭐 이게 그 약간 그 픽셀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LED의 약간 좀 그 퀄리티가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1.9인가 1.8인가까지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최신 제품까지 봤는데 와, 그 웬만한 TV보다 굉장히 화질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화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넓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다 LED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약간 그림이어서 그런데 가끔 화면 전화해서 사진 그냥 일반 영상 같은 경우도 봤는데 아 솔직히 아까 제가 LED를 제 비추한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냥 LED 성능만 봤을 때는 야 멋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멋있는 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공연장에서 효율성 때문에 제가 약간 머뭇머뭇거리지. 그냥 돈만 많으면 LED를 하는 거는 예,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어쨌건 그래서 LED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경량화되는 것도 있고 예전에는 LED가 뭐 소자가 나가면은 그거 납땜 뜯어가지고 뭐 고치고 뭐 이런 것도 그 스킬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LED 보면은 소재를 만든 다음에 코팅을 해요. 코팅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임의로 이렇게 그 납땜으로 뜯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면은 공장에서 이게 공정도 제가 견학을 해봤는데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가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판넬을 이제 고쳐야 된다 그러면은 이 판넬을 기계에 넣어서 코팅됐던 거를 벗긴 다음에 그 세밀한 그 뭐냐 먼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반도체 공장처럼 먼지가 없는 상태에서 고장난 그 픽셀을 제거하고 새로운 픽셀을 집어넣고 다시 코팅을 새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자동으로 그 LED를 만드는 시대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LED 옛날 뭐 납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그 반도체 공장 같은 곳에서 거기서 거기 보안 때문에 사진도 못 찍거든요. 못 찍고 이제 보기만 했는데 진짜 LED 공장처럼 쫙 만들어가지고 기계에서 이제 그냥 반도체처럼 뽑아내는 곳이더라고요. 여기 보시기에는 바닥도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LED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방진복 입고 이제 작업하는 걸 봤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이제 뭐 그 전기 제가 중국에 작년에 갔다 왔는데도 중국에서는 이제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그 도시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광저우 쪽에는 절반 정도가 이미 전기차로 되면서 약간 약간 대중적인 전자제품들을 굉장히 기술력 있게 뭐 설치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긴장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그 기회가 되신다면 해외에 이렇게 있는 전시회 같은 것들은 뭐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뭐 2점으로 해가지고 뭐 이거 뭐 개수에 따라서 뭐 해상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수가 많아질수록 해상도가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이 이야기고요. 예. 이런 판넬들 종류별 판넬들을 연결해 가지고 설치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매립형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그 캐비넷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LED 판넬들 연결해 가지고 이걸로 화면들을 모아서 LED를 합니다. 그래서 더 선명해질 수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건 책이 없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하시게 되면 영상 단순하게 그냥 그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 영상을 송출하는 것 말고도 그 전광판 정도 쓰시려게 되면 여러 가지 저장된 클립 같은 거 가지고 화려하게 곡이나 분위기에 맞춰 가지고 영상들을 약간 내보내야 될 때 그게 이제 뭐 PPT처럼 이렇게 해서 영상 플레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프로젝터 이런 장비를 통해 가지고 영상들을 막 음원 파일처럼 놓고 여기서 선택하면 바로 그 영상이 나갈 수 있게 그때 약간 좀 누르면 바로 나가고 누르면 바로 나가고 이 영상들을 왼쪽에 이렇게 여러 종류를 띄워놓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뭐 PPT 그때 분위기에 맞게 누르면은 이제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음향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컴퓨터나 이런 기교들이 좋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그래서 그 단순하게 음악 플레이 그 큐랩처럼 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큐랩 단계에서는 큐랩은 음악만을 틀지만 영상은 프리프로젝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또 분위기에 맞는 영상 같은 경우를 송출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연결해가지고 유튜브 송출하는 시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향후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PTG 카메라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 넣어가지고 PTG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시간 중계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대세인 거죠. 단순히 카메라 한두 개로 해가지고 공연 시장을 녹화하는 게 아니라 다각도에서 PTG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는 거죠. 예전처럼 그 예전에는 카메라 한 사람 카메라 한 개당 촬영 감독이 한 명이 붙었는데 요즘은 인건비 같은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대신 이제 PTG로 해서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카메라를 조정을 해가지고 화면을 잡고 그거를 OBS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 송출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당연해지는 시대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를 지내면서 단순하게 이제 그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닌 유튜브 송출이나 외부 송출을 통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지고 어떻게 보면 영상 촬영 같은 것들이 이제 당연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계팀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자주 들어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컴퓨터도 이제 아템미니로 해서 지금 아까 방금 제가 화면 잠깐 잘못해가지고 화면이 작아졌을 때 화면 키우기를 조정하고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그런 컨트롤러 그 뭐지 영상 스위처 같은 경우를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자주 조작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 송출하기 위해서는 스트림 키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에 설정된 것을 또 OBS 연결해가지고 뭐 송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지금 제 장비도 지금 촬영을 이제 OBS로 하고 있는데 OBS에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이런 상태를 해서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한 다음에 중간에 제가 이제 실수하면 다시 녹화하기도 하지만 녹화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올리고 있거든요. 영상이라는 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사실 저도 영상을 해가지고 영상이 굉장히 그 힘든 걸 압니다. 그게 컴퓨터 성능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제 영상 자체가 그 뭐지 끊임이 없잖아요. 그 롱테이크로 한 방에 가지 않습니까? 뭐 한 시간이 됐건 두 시간이 됐건 가능하면 롱테이크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유튜브들 보면은 사실은 구독자 수 높고 좋은 유튜브들은 중간중간 효과도 넣고 자막도 넣고 뭐 편집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저는 할 내용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일일이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쇼누리 동아리에 있는 이 자료들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편집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편집 없이 그냥 무조건 롱테이크로 하다 보니까 편집을 안 하니까 좀 편한 거죠. 물론 약간 중간중간 좀 버벅거릴 때도 있고 뭐 어리숙하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편집을 할 바엔 그냥 편집 없는 롱테이크로 그냥 보내버려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향을 한다면은 이제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OBS가 어떻게 작동되고 스트리밍 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송출되는지 이런 것들도 번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책에는 없지만 요즘은 당연히 알아야 될 약간 지식 같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라우드니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공연장에서 음향을 할 때는 뭐 헤드룸 뭐 아니면은 다이나믹 레인지 뭐 DB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소리 녹음한 것들이 송출이나 그 실시간 송출하기 위해서는 그 라우드니스 미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 상에서 소리가 들어갔을 때 적정 수준으로 하는 약간 뭐 마이너스 13 뭐 이렇게 뭐 그 수치들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 그 라우드니스 볼륨 그 수치를 맞춰주면은 음질이 좋은 거죠. 근데 그 수치를 잘못 맞추면은 음질 소리가 너무 작거나 소리가 너무 커서 깨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이 뭐 약간 자체적인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라우드니스 미터라고 해가지고 외부로 연결해가지고 현재 송출되는 소리의 크기를 이제 뭐랄까 제 콘솔에서 이게 콘솔이랑 장비 연결해가지고 송출되는 소리의 적정 수준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뭐 병원에서 이제 심장 소리나 이제 맥박을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현재 소리가 안정적으로 나가느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공연장에 쓰는 다이나믹 레인지나 DB나 헤드룸 이런 거랑 다르게 유튜브 송출할 때 컴퓨터에서 소리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적정 레벨로 쓰는 것이 라우드니스 미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를 보면서 하게 되면 현재 소리가 지금 같은 경우 소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기 소리가 더 커지게 돼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소리가 약간 깨지는 거고 여기보다 소리가 너무 작으면 소리가 너무 작은 거죠. 그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유튜브나 어떤 것들 보면은 그 일반 유튜버 말고 이제 교회 유튜브나 이런 게도 보면 약간
소리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거나 소리가 좀 깨지는 현상이 생겼을 때 이런 경우는 단순하게 어떤 물론 뭐 내부 콘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라우드니스 미터를 잘못 맞춰 가지고 생기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교회 설교나 가장 이제 사실 구분이 확 되는 게 일반은 나중에 뭐 편집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실시간으로 내보낸 것 중에 티가 확 나는 게 동네 교회랑 큰 교회나 이런 데랑 비교해 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그 장비 퀄리티의 차이도 있지만 라우드니미스 이런 것들 잘 하는 그 시스템이 갖춰진 데서는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어가는데 약간 그 중소 규모의 이제 교회나 이런 데서 통촬하는 걸 보게 되면 소리가 굉장히 작거나 좀 약간 못 알아듣거나 좀 깨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라고 했을 때 이 라우드니스 미터를 좀 알아두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게 있다 정도로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저희는요. 어찌됐건 지금 멀티미디어 기계에서 그 책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 책이 나온 이후로도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고 영상 관련된 것들은 계속 좋은 장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음향을 하면서는 이제 영상 관련된 것도 약간 좀 관심 있게 자료를 보거나 아니면 카메라나 영상 송출 이런 분야 뭐 PTG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끝이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